오늘은 몇 가지만 간단히 보고 끝날 것 같아요. 빠르게. 어제 보합으로 끝났던 미국장, 오늘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연이틀 유럽장은 올랐고요. 하물며 중국장도 어제 플러스로 끝났어요. 이 헝다그룹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패닉이니 우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주식시장에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극적인 기사들을 뽑아내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화들짝 놀랄 수 있습니다, 시장이. 근데 이걸 보시는 관점을 정립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어떤 위기설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그게 하나의 섹터로 끝나지 않고 다른 전체적인 섹터로 여파가 커질 것이냐, 이걸 가장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근데 헝다그룹은 부동산 관련된 기업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하고, 그 다음에 연관되고 있는 건설 그 기업들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파장이 클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위험에 떨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문제가, 이게 국내의 문제를 넘어서서 글로벌로 확장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헝다그룹이 글로벌 쪽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다거나, 아니면 헝다그룹이 판매한 채권들을 글로벌의 거대 금융그룹이거나, 아니면 뭐 많은 지역에서 그 채권을 들고 있어서 파산됐을 당시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두 번째 기사는 잘 읽어보시면 그런 기사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커스는, 첫 번째는 하나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으로 확장되느냐, 그리고 그 규모가 크냐,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그게 그 국가를 넘어서 글로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커버할 수 있는 무엇인가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금융당국이나, 여기 같은 경우 공산당이죠. 그런 어떤 국가적 차원, 정책적 차원에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쭉 훑어보면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추세적으로 붕괴를 만들 거냐, 붕괴 정도가 얼마나 될 거냐, 혹은 단순히 아주 짧은 변동성으로 끝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사례, 헝다 사례를 통해서 그런 관점을 잘 정립하시면 나중에도 쓸모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걸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거는 헝다가 맞죠. 말씀드렸듯 여러 가지 파장에 대한 효과들이 규모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두 번째는 글로벌 쪽으로 파장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의 내용은 기사들을 잘 보면 없어요, 전혀. 세 번째는 정부 정책이 이걸 커버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은 뭐 이미 그런 뉘앙스대로 많이 나왔죠, 기사들이.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것이 굳건하다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향후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단계의 흐름을 잘 보시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헝다그룹 자체로 끝난 것 같고, 여기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나온 얘기들을 쭉 보면 충격이 제한적일 거라고 하는 분석 얘기들이 이미 다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헝다 파산설 속에 연휴 개장 마치고, 여기 보면 인민은행에서 영내포를 통해서 시중에 1,200억 위안 정도 유동수를 공급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 번째 거는 해당 안 되고, 첫 번째 거는 해당되지만 마지막 것으로 커버하겠다, 3번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큰 변동성이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중국 상해 지수인데 최근 5일 동안 약세를 보이고 있다가 이게 추석 연휴 세고 나서 요번에 장이 올라갔고, 어제 장을 보면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1% 넘게 출발해가지고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일단락 된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장이 연준 발표도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연준 올해 안에 테이퍼링 할 것 같아요.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연준이 올해 여기 9월달 지금 했잖아요.
이제 11월 달하고 12월 달 남았어요. 그러면 11월 달에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수 있겠지, 빠르면. 그럼 뭐 예측치대로 가는 거고, 내년도 중반 정도에 테이퍼링 끝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800억, 400억, 총 1200달러 매월 사는 걸 한 200억 달러씩 줄이면 6개월 정도 걸리죠. 그리고 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어쩌면 시나리오가 제가 처음에 말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서 내년도 상반기에 조정을 거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시점에 조정이 세게 일어날지 몰라요. 통상적으로 추구 전략 시점,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점에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액션이 올 하반기에도, 내년 상반기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항상 가다듬고 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투자 전략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나온 것 중에서 미국 주택 관련된 지수들이 이제 이번 주에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건축 허가인데, 건축 허가 이제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고요. 얘는 주택 착공입니다. 착공이 내려오는 것 같더니 옆으로 개걸음을 치는 느낌처럼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가 빠른 속도로 내려왔다가 다시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어요. 급등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과열됐던 양상이 약간 누그러들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를 가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급냉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석유와 관련된 내용인데, 네, 보시면 석유 재고가 이렇게 쌓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석유 재고가 관련된 걸 종합적으로 몇 개를 보여드리면, 이거 볼까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크루드 오일인데, 이거는 EIA의 미국의 에너지 관리청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기업들 재고 를 보여주는 건데, 매주 여기 보시면 재고가 계속 빠지는 패턴이 많죠. 그리고 이거는 석유협회, 미국의 석유 관련된 협회 쪽의 재고인데, 얘네들 나름대로 있는 재고도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쿠싱 오일이라 해가지고 오클라호마 쪽에 있는 그 쿠싱 관련된 저장고 쪽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석유 재고가 줄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수요가 공급보다는 더 많다는 뜻이겠죠. 얘가 반등하는 시가 지금 안 보이고, 얘가 반등해야만 유가가 안정세를 거칠 것 같아요. 하향 안정세 정도. 그래서 아직 유가 자체의 움직임은 보면은, 네, 여기 보시면 오르락내리락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 달 말고 한 6개월치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 거의 80달러를 뚫을 기세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급락했다가 다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재고 수준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유가가 제대로 잡히고 있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봤지? 네, 여기네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5월달에 잡힌 이후에 추세적으로는 4달러 조금 상단에서 초반에서 4달러 초반에서 걸려가지고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 유가를 동향을 보면 이게 3년치거든요. 3년치인데 노란 거는 런던 재고량입니다. 구리 재고량이고, 이 파란색이 가격이거든요. 잘 보시면 가격대가 여기서 치켜 올라갔다가 속도가 있는데, 이 치켜 올라가는 속도가 여기 보시면 재고량이 일정 수준 올라갔다가 아래로 쑥 세게 빠지면서, 재고량이 빠지면서 쭉 올라간 거가 눈에 보이시죠? 그 뒤에 재고량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유가가 옆으로, 구리 가격이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는데, 최근 약간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재고량이. 이 구리 재고량 추이에 따라서 보시면 최근 약간 내려가고 있죠. 이 구리 재고량 추이에 따라서 얘가 가격 방향을 결정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얘가 직전에 있었던 것처럼 추세적으로 내려갈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구리는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유가는 아직 그렇게 잡기가 어려운 것 같고, 움직임이. 유가는 그렇게 잡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 재고 수량이 계속 안 잡히는 걸로 봐서는 차트를 또 눌러버렸네요. 예, 유가 차트를.
재고 수량이 안 잡히는 걸로 봐서는 한동안 유가가 좀 안정화되거나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펙 플러스나 이런 쪽에서 경기 확장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증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 그런 것들이 동반되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재고가 쌓이는 것, 재고가 일정 부분 쌓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쿠션 같은 것들이 쌓이는 수준으로 일단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패턴이 안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유가는 좀 잡히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두 개만 볼게요. 이거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이 최근 헝다그룹 때문에 등 떨어진 거 이외에도 오늘도 3% 넘게 4% 가까이 빠졌습니다. 지금 애플이 아이폰 OS를 업데이트하면서 이런 마케팅 관련된 기업들이 고객들한테 광고를 얹히는데 보여주는 데 있어서 고객한테 선택권을 주도록 OS를 개편하면서 이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OS를 가진 자의 위력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이라고 하는 폰이 왜 위대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기사를 보면 좀 나오는데, 애플은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일단 페이스북은 그 애플 OS 관련된 것 때문에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 나왔죠. 아이폰이 나와서 뭐 여기 보시면 혁신이 없다라고 하는 혹평에도 불구하고 갈아타긴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는 애플 여기 보시면 가격 인하하고 이래가지고 깜짝 뭐 어디 있더라, 예약 판매나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다, 예약 판매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주가는 그것에 반응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애플 13번째 시리즈가 나오긴 했는데 그게 뭐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사를 보면 이게 이제 그 최수진 기자께서 9월 19일 날 한경 글로벌 마켓에 뜬 기사입니다. 아이폰 13 혁신이 없다는 혹평에도 인기다, 이 얘기를 밑에 보면 애플이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다고들 쓰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이거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이폰에서 찍은 사진이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맥북, 아이패드로 전송되어 아이메시지를 통해 이거 메시지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전송된다 이건데, 핵심은 뭐냐면 핸드폰을 들고서 그걸 내가 뭔가 핸드폰에서 뭐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 찍고 나면 그걸 편집하거나 이런 걸 할 때 핸드폰에서 해도 되지만 사실 우리가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바로바로 그런 데이터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면 뭐 맥북에서 만들던 그게 아이패드에서 만들던 혹은 아이폰으로 만들던 무엇인가 데이터를 만들면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어느 기기에서도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계속 내가 편집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삼성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그 스마트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아주 자유스럽고 편안하게 다른 뭐 데스크탑이라든가 혹은 뭐 노트북이나 삼성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연동해서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돼 있느냐, 편리하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걸 쓰려면 여러 가지 뭐 속칭 작당질을 좀 해야 되고 그것도 좀 귀찮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게 OS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애플은 자기 이 스마트폰 OS를 자기가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맥북도 자체 내 OS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의 OS를 쓰고 있고,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OS를, 구글 OS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비유를 하면 비유가 쉽겠냐면, 이게 OS라고 하는 게 사람이 쓰는 언어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애플 기기는 다 동일하게 애플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계에서 각각의 다른 기계로 넘어다니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삼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기기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또 언어를 쓰는 사람의 업체가 다른 동네 업체예요. 그러니까 쉽게 서로 연동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폰은 그거에 대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 아이폰을 쓰는 가장 매력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아이폰한테 뭐 그거 이외에 몇 가지들도 있을 겁니다. 뭐 동영상 촬영이나 이런 것도 좋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기능인 것 같아요.
그게 아이폰한테 제공되는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를 짓고 동영상 채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